자, 이번 시간에는 11.23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자 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이러한 힘들 때문에 액체는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느냐 이거죠. 우리가 10장에서 기체를 공부했었고 지금 이제 액체를 보는 거고 뒤에 이렇게 고체를 보게 되는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될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분자 내 힘과 그리고 분자 간 힘이에요. 간 힘.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분자 내 힘. 예, 분자 안에 있는 이 결합력을 얘기하는 건데 뭡니까? 공유결합이죠. 분자라는 게 뭐예요?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이 덩어리를 분자라고 하잖아요. 얘는 공유결합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이 분자 간 힘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훨씬 약합니다. 예. 공유결합은 우리가 어떤 척도로 이 강도를 나타낼 수 있었나요? 결합 엔탈피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공유결합 엔탈피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몇백 킬로줄퍼몰이에요. 근데 분자 간 힘은 아무리 커봤자 몇십 킬로줄퍼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분자 간 힘은 분자 내 힘인 공유결합보다 10배 이상 더 작은 아주 약한 힘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주 긴 분자가 있다. 큰 분자가 있다. 그럼 어떨까요?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분자의 일부분과 또 분자의 다른 일부분 사이에서도 작용하는 힘들이 있겠죠. 이것도 분자 내 힘이 전혀 아니라 분자 간 힘의 일종이다 이겁니다.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알파 헬릭스 때도 수소결합, 베타 헬릭스 때도 수소결합, 그 다음에 3차 구조, 4차 구조 할 때도 전부 이런 분자 간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 간 힘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그걸 보면요. 일단 분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 극성을 띠고 있지 않은 비극성 분자예요. 자, 극성 분자라는 건 뭔가요?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죠. 전체 전하는 0이지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 이쪽은 약간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런 애들 극성 분자라고 하고, 비극성 분자는 말 그대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지도 않고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그런 분자예요. 그리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분자가 아니지만은 이온도 이 분자 간 힘의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힘의 종류는, 분자 간 힘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이온과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세 번째는 비극성 분자랑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리고 네 번째는 이 2번의 일종인데요. 좀 특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놓은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수소결합. 자, 1번은 수화된다고 하고요. 수화되는 힘이에요. 특별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온 이중극자 힘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부르는 사람 많지 않죠. 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중극자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쌍극자 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극성 분자랑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런던 분산력 또는 줄여서 분산력 또는 어떤 경우에는 반데르발스 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과 4번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도 해요. 자, 헷갈리시죠? 조금 아까는 이 3번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도 했다가 지금은 2, 3, 4를 다 합쳐서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용어 자체가 좀 그렇게 쓰입니다. 용어 자체가 원래는 이걸 다 포함하는 2, 3, 4를 포함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이제 많이 쓰이면서 이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일컫는 용어로 좀 약간 정의가 이렇게 좁아진 그런 쓰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온과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자, 우리가 언제 이걸 가장 흔히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소금이 물에 녹을 때 볼 수 있어요. 소금이 물에 녹는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요. 속이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 도로 다니고 Cl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도로 다닐 것 같잖아요. 물에 떠서.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얘들은 반드시 물 분자에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수화된다고 합니다. 수화된 이온으로 돌아다니게 돼요. 물은 수화한 거고요. 여기 이온들은 수화가 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유기화학에서도 중요하게 작용되고요. 뭐 극성 분자가 카보케타이온을 수화한다 뭐 이렇게 SN1 반응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고, 나중에 산염기에서도요. 그 금속 이온이 물에 들어가서 액성이 pH가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 금속 이온을 둘러싼 물 분자의 수화한 물 분자의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또 뒤에 우리가 이제 착화함을 공부할 때도 킬레이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이금속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물 분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예.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생화학에서 적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따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물에 둘러싸여서 수화된 채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양이온은 극성 분자의 마이너스 부분이 향해서 둘러싸고 음이온은 극성 분자의 플러스 부분이 향해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이 플러스 양이온은 물 분자에 산소가 향해 가지고 둘러싸고 Cl-는 수소가 향해서 이렇게 둘러싸게 되죠. 자,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예. 극성 분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전하는 0이지만 전하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치우쳐져 있나요? 뭐 분자 모양 자체가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다른 말로 이중극자 아니면 쌍극자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떤 분자의 전자가 얼만큼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얼만큼 강한 이중극자냐에 대한 척도가 뭐가 있었죠? 바로 이중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었죠. 이중극자 모멘트.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뮤. 이중극자 모멘트는 얼만큼의 전하 Q가 얼만큼의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곱해가지고 나타냈었고, 이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의 단위는 D라고 쓰고 디바이라고, 예, 디바이죠. 디바이. 그래서 디바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중극자 모멘트가 큰,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치우친 이런 분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이중극자 힘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이중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들 사이에서의 인력이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자가 있는데 다른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다른 조건에는 분자량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따가 분자량이 분자 간의 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공부를 이따 하게 됩니다. 다른 조건은 다 비슷한데 이중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집니까? 바로 끓는 점이 커진다 이거예요. 끓는 점. 왜 끓는 점이 나오는 걸까요? 자, 끓는 점이라는 것은 분자 간 힘의 척도입니다.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자 간 인력의 척도. 가장 보편적인 척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끓는 점이 분자 간 인력의 척도가 되는 걸까요? 분자 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끓는다라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죠. 예. 여기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자 간 인력이 세다면은 이거를 끊기 위해서 얘는 더 많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분자 간의 인력과 분자의 운동 에너지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그 상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죠. 예. 분자 간의 인력이 셀수록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가 더 크고 당연히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녹는 점도 분자 간 인력의 척도지만은 끓는 점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척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간 인력의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따가 배우게 될 증기압입니다. 증기압. 증기압이 크면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은 작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증기압은 작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이중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일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세져서 끓는 점이 점점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자 간의 힘, 바로 비극성 분자랑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극성 분자라는 것은 이중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그런 대칭적인 분자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여기는 아무 힘이 작용을 안 할 것 같죠. 아무 힘이 작용 안 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무 힘도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두 분자, 이 분자들 사이에서 인력이 전혀 없다면은 얘네들은 끓는 점이 0K여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 분자 간 인력의 척도라고 그랬죠? 분자 간 인력이 전혀 없다면은 0K가 될 때까지 계속 기체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응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실제 물질들은 어떤가요? 모든 물질은 온도를 낮추면 0K 이전에 전부 다 액체나 고체로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모든 물질은 작든 크든 분자 간의 인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 왜 도대체 인력이 작용하는지 그걸 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여기 전자 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 구름은 항상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아니면은 뭐 특별한 요인이 없이도 그 확률적으로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그럼 반대쪽은 순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 이중자를 순간 이중자라고 합니다. 얘는 뭐 순간적으로만 생긴 거고 다음 순간에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전자 쌍도 또 끌게 된다 이거예요. 얘가 끌면 또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또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순간적으로 전자 쌍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이중자 모멘트가 형성되고 그 이중자 사이에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런던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런던 분산력. 줄여서 그냥 분산력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반대를 발스 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런던 분산력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런던 분산력은 전자 구름만 있으면 모든 분자에서 다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비극성 분자랑 비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극성 분자에서도 얼마든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전자 구름이 치우쳐서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런던 분산력 크기의 그러니까 힘의 크기 자체는 아주 약해요. 우리가 보는 이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제일 약하지만 분자의 모든 부분에서 다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종류의 분자에서 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자 간의 힘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 도대체 어떤 분자들이 이 분산력이 크고 어떤 거는 작을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서 런던 분산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분자의 모양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런던 분산력의 힘이 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런던 분산력은 전자구름이 치우쳐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치우치겠죠. 그죠? 전자가 많으니까 더 잘 치우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이 분산력의 힘이 커지고, 결국 뭘로 나타날까요?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얘가 나와 있는데, F2, Cl2, 브롬2들이에요. 할로겐족 그 분자들인데, 전부 비극성 분자죠. 똑같이 대칭 분자입니다. 이렇게 극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전부 이 분산력밖에 없겠죠. 자, 어때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도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뭡니까? 분자량이 커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더 잘 치우치고 분산력이 세지니까 분자 간의 힘이 세져가지고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여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도 완전히 이렇게 비극성이죠. 하지만 얘네들도 분자 간의 힘이 작지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분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량이 커질수록, 얘는 분자면서 동시에 원자예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자 간의 힘이 세지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분자량이 분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분자의 모양이죠. 분자의 모양. 그 예를 보면요. 여기 똑같은 펜탄입니다. 똑같은 펜탄인데 얘는 309.4K고요. 끓는 점이. 얘는 282.7K예요. 어때요? 분자 간 힘이 뭐가 더 센가요? 끓는 점이 높은 얘가 더 세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분산력은 전자구름이 치우쳐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을 때 더 잘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길쭉할수록 분자 사이에서 이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분산력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분자가 길쭉할수록 분산력이 크고 그 분자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 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자 간의 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수소결합은 우리가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F나 O나 N을 갖다가 우리가 편의상 X로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소결합이란 건 뭐냐면은 X에 직접 결합된 수소랑 또 다른 X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정의를 명확하게 모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얘는 F나 O나 N이에요. F나 O나 N에 직접 결합된 수소. 그리고 얘네들은 상관없습니다. 뭐가 붙어있든지. 여기 수소가 없어도 돼요. X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예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왜 이 힘이 작용하나요? F나 O나 N은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 원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구름을 많이 빨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굉장히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굉장히 델타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이 X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어차피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니까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을 끌어가서 굉장히 마이너스의 이런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힘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소 결합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드라마틱한 예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CH4, SiH4 이런 식으로 쭉 사족 원소들의 수소 화합물들이 있는데 전부 비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똑같은 모양인데 어때요? 비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분자량이 커질수록 그 끓는 점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물이 그냥 똑같이 이런 분산력, 그러니까 물 분자 사이에 분산력만 작용을 한다면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야 돼요. 물의 끓는 점이 한 마이너스 100도씨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 분자가 이렇게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100도씨. 아주 분자량이 작은데도 18인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이렇게 높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물 분자 사이에 어떤 강한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다 이거예요. 물론 뭐 암모니아, HF 이런 애들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물질들이죠. 자, 그래서 물 분자는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수소결합에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물이? 굉장히 극성이라는 거, 그리고 끓는 점이 되게 높다는 거, 그리고 얼음이 물에 뜬다는 거, 그리고 몰 엔트로피가 굉장히 작다는 거, 그런 것 여러 가지 하여튼 특이한 성질들이 있는데 전부 수소결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압력을 가하면 녹는다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이웃 분자들과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둘, 또 수소도 할 수 있으니까 셋, 넷. 총 4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액체일 때는 4개를 다 못합니다. 왜냐면은 막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니까 4개를 안정되게 할 수가 없는데, 고체가 될 때는 일정한 격자 구조를 만들면 할 수가 있어요. 자, 물 분자가 얼음이 형성될 때는요, 이렇게 수소 결합 최대로 4개 할 수 있게 격자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격자를 형성하다 보면은 이런 빈 구멍들이 생기게 돼요. 자, 뭘 의미하나요? 그쵸? 얼음에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얼음의 밀도가 작아서 결국은 얼음이 물 위에 이렇게 동동 뜨게 된다 이거예요. 수소 결합을 최대 4개를 하기 위해서 열린 격자 구조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격자가 무너지면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상표형 그림에서 보면은 물에다가 압력을 가했을 때 왜 액체가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액체 물의 몰 엔트로피가 작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물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종류의 그 분자 간의 힘들을 봤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볼 내용은 요 액체의 성질인데 뭐 이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액체의 성질 중에서 볼게. 이 표면 장력, 그 다음에 뭐 모세관 현상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데요. 전부 다 그 물 분자 그러니까 액체 분자, 이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일단 이제 표면 장력을 보면요. 여기 이제 모식도가 있는데 얘가 물이라고 치면은 물 분자가 이 물 내부에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분자들로부터 이런 인력을 받겠죠. 인력을 다 받는데 얘가 표면에 있다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표면에 있으면은 이 위에는 물 분자가 없으니까 옆에랑 아래쪽으로 분자들하고만 이런 인력을 작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얘가 더 에너지가 높게 돼요. 자,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물 방울 전체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분자가 적을수록 에너지가 낮은 물방울이 되겠죠. 뭡니까?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결국은 물은 동그랗게 뭉치게 되겠죠. 다른 요인이 전혀 없다면. 무중력 상태에서는 동그랗게 되고 아니면 이제 어떤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어서 표면적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을 얘가 이렇게 그 위에 떠다니는 소금쟁이를 들 수가 있겠죠.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발에 이제 털이 막 나 있으면서 얘가 또 기름이 묻혀져 있어요. 만약에 얘가 물에 젖는다면은 물의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젖을 수가 없어요. 기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냥 떠 있는 게 물 분자 전체, 물 표면 전체의 에너지로 볼 때는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면 장력과 관련된 게 요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요런 그 표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는 극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도 극성이기 때문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수은 같은 경우는 수은 분자 그 원자 사이에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동그랗게 된다 이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죠. 모세관 현상은 아주 가느다란 관에 또 친수성 관이 됩니다. 이 극성 물질로 된 관이에요. 유리관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관 이런 거겠죠. 여기에 이제 액체가 있을 때 액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딸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얘가 지금 물하고 이 표면 사이에 부착력이 있습니다. 친해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붙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표면적이 너무 넓어졌죠. 그럼 표면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물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따라 올라가니까는 또 부착력이 생기죠. 그래서 또 따라 올라가고 또 표면 장력 때문에 표면적을 줄이려고 물이 또 따라 올라가게 돼요.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속적으로 물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물기둥의 압력과 내려가려는 힘과 올라가려는 힘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 두 개를 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상변화. 예, 이걸 보겠습니다.